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오늘로 사흘째인데요. 혹시 작심 3일의 마지막 날을 맞지는 않으셨나요? 사흘이라는 시간. 누군가에겐 그저 어제에서 오늘,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지는 대수롭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억만금을 주고라도 얻고 싶은 간절하고 절실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헬렌 켈러 자서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인데요. 헬렌 켈러는 다들 어린 시절 위인전으로 만나보셨죠. 생후 19개월에 열병을 앓고 난 뒤 시력과 청력을 잃은 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3중의 장애를 딛고 대학을 졸업한 것은 물론 이후 전 세계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에 평생을 헌신한 인물이죠. 이 책은 1부 내가 살아온 이야기, 2부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내가 살아온 이야기는 그녀가 레드클리프 대학 2학년일 때 영장문 교수로부터 그녀의 남다른 삶을 써보라는 권유를 받고 쓰게 된 자서전으로 사라진 감각 대신에 촉각과 후각, 상상력으로 세상을 살아간 그녀의 삶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은 헬렌 켈러가 53살에 쓴 수필로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선정한 작품입니다. 어릴 때 위인전을 통해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만 접했었다면 이 책을 통해 시력과 청력을 잃었기에 더더욱 풍부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게 된 헬렌 켈러의 섬세한 묘사에 감탄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누구보다 자연을 사랑했고 그 자연을 마음껏 누렸고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지적인 호기심도 대단했던 헬렌 켈러의 진정한 면모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1부에서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 부분, 그리고 2부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에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생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헬렌 켈러의 절실한 소원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 또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매 순간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일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이날, 내가 앤 맨스필드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날이다. 무엇으로도 측량할 길 없으리만치 대조적인 우리 두 삶이 이렇게 연결되다니 생각할수록 놀라움을 금할 길 없다. 1887년 3월 3일 만 7살을 꼭 석 달 남겨놓은 때였다. 바야흐로 이 중대차한 날 오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지 멀찍이 서 구경하는 자세로 나는 우리 집 현관에 나와 가만히 서 있었다. 어머니의 움직임에서 막연하게나마 뭔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집안 곳곳에 예사롭지 않은 분주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문으로 향했고 계단 위에서 기다렸다. 한낮의 햇살은 현관을 뒤덮은 겨우살이 덩굴을 뚫고 내려와 치켜든 내 얼굴에 고스란히 내려앉았다. 나는 내 앞에 펼쳐질 놀라운 미래를 알지 못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하며 손을 뻗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러더니 나를 끌어당겨 양팔로 꼭 감싸 안았다. 그녀는 온갖 사물을 내 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온 사람. 사물의 비밀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게 사랑을 주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이었다.
이튿날 아침 선생님은 방으로 나를 데려가더니 인형을 주었다. 인형을 가지고 제법 놀았을 즈음 설리번 선생님은 내 손에 천천히 인형이라고 썼다. 나는 곧 이 손가락 놀이에 흥미를 느꼈고 그대로 흉내내려고 애썼다. 마침내 인형이란 글자를 정확히 쓰는데 성공한 나는 의기양양해져서 아래층에 있는 어머니한테 달려가 손을 치켜들고 그 위에 인형이라고 썼다. 내 속에 자랑과 긍지가 가득했다. 나는 내가 쓴 것이 한 낱말의 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뿐인가. 낱말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나는 원숭이가 하듯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다. 그 후로 나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낱말의 철자를 익혔다. 그 중에는 핀, 모자, 컵도 있었고 앉다, 서다, 걷다와 같은 동사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물이 저마다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깨닫기까지 선생님은 똑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하며 나와 몇 줄을 더 씨름해야 했다. 어느 날 나는 새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선생님은 내 무릎에 누더기가 다 된 크고 낡은 인형을 올려놓곤 인형이라고 썼다. 선생님은 내게 새 것이든 헌 것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똑같이 인형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아침 우리는 벌써 컵과 물을 놓고 한바탕 격전을 벌인 터였다. 선생님은 머그, 즉 MUG는 물을 담는 그릇을 가리키고 워터, 즉 WATER은 그릇에 담긴 물을 뜻한다는 걸 깨우쳐 주려고 애를 썼지만 나는 알게 뭐냐는 듯 이 둘을 섞어 썼다. 결국 선생님은 시간이 흘러가도록 이 문제를 잠시 미뤄두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과 같은 기회를 잡았을 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도전할 요량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거듭되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라 당장 새 인형을 낚아채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깨진 인형 조각이 발에 닿자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슬프지도 않았고 후회스럽지도 않았다. 사실 마음에 드는 인형도 아니었다. 내가 사는 정막과 암흑의 세계에는 슬픔이니 애정이니 그런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깨진 인형 조각을 쓸어 난로 한편에 모아놓았다. 어쨌거나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던 원인이 제거된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다. 선생님은 모자를 가져왔고 나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밖으로 나가려나 보다 하고 짐작했다. 만약 말에는 담을 수 없는 이 느낌이 생각이라고 불리는 것이라면 지금 든 이 생각이야말로 나를 기쁨으로 발짝발짝 뛰어오르게 했다. 우리는 펌프가를 뒤덮은 겨우살이 향기에 이끌려 오솔길을 걸었다. 누군가 펌프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물이 뿜어져 나오는 꼭지 아래에다 내 손을 갖다 댔다. 차디찬 물줄기가 꼭지에 닿은 손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흘렀다. 그때 선생님은 다른 한 손에다 처음에는 천천히, 두 번째는 빠르게 물이라고 썼다. 선생님의 손가락 움직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나는 마치 얼음 조각이라도 된 양 가만히 서 있었다. 갑자기 잊고 있던 것,
그래서 가물가물 흐릿한 의식 저편으로부터 서서히 생각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돌아오는 떨림을 감지했다. 언어의 신비가 그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제야 지금 내 손 위로 세차게 내리꽂히는 이 차가운 물줄기가 물이라는 것의 정체임을 알았다. 살아 숨쉬는 낱말의 입맞춤을 받은 내 영혼은 긴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가져다준 빛과 희망과 기쁨을 맛보았다. 나는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 물론 아직도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질 것들이었다. 펌프카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내게 배움의 열의를 불어넣었다. 모든 사물은 이름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이름은 새로운 생각을 불러왔다. 집에 돌아오자 만지는 모든 것에서 생명의 떨림이 느껴졌다. 이제는 내가 사물을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문을 열자 조금 전 산산조각을 내버린 인형이 생각났다. 난로 한편에 치워놓은 깨진 무더기를 더듬어 부서진 조각을 찾아들고 어떻게든 그것을 맞춰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난생 처음 후회하는 마음이 들더니 슬픔이 몰려왔다. 나는 그날 정말 많은 낱말을 익혔다. 전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선생님이 들어있었던 건 분명하다. 이들 낱말들로 하여 세상은 바야흐로 내 앞에서 피어나기 시작했다. 즐거운 사건의 연속이었던 하루가 마침내 저물고 침대에 누웠을 때 지금의 나보다 더 행복한 아이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다. 아, 내게 찾아온 이 기쁨이 계속되기를. 나는 처음으로 다가올 새날을 소망했다. 나는 이제 언어의 세계로 들어갈 열쇠를 가졌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써서 열심히 배우고 싶었다. 들을 수 있는 아이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말을 배우게 마련이다. 그들은 마치 날아다니며 주워 담듯이 너무도 쉽고 재미있게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 떨어져 나오는 낱말을 잡아챈다. 그러나 들을 수 없는 아이들은 어떤가? 힘겹게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밟아가며 올가미에 낱말이 걸려들게 해야 한다. 과정이야 어떻든 그 결과는 실로 놀랍다. 어렵게 깨친 사물의 이름부터 시작하여 최초의 한 음절을 더듬거리는 단계를 지나 마침내 세익스피어의 세계를 노래하는 데 이르기까지 멀고도 험한 길을 헤쳐가야 한다. 처음으로 사랑이란 낱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던 아침이 생각난다. 낱말을 많이 알기 전이었다. 어느 날 다소 일찍 피어난 바이올렛 몇 송이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따다가 선생님에게 드렸다. 선생님은 내게 입을 맞추려 했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어머니 외에 누구와도 입을 맞추고 싶지 않았다. 그러자 선생님은 한쪽 팔로 나를 포근히 감싸 안고 내 손에 나는 헬렌을 사랑해 라고 썼다. 나는 물었다. 사랑이 뭐예요? 선생님은 나를 더욱 바싹 껴안으며 내 심장을 가리키더니 그건 여기 있단다 하고 말했다. 난생 처음 나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만질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당시로선 그 말이 오히려 나를 더 혼란스럽게만 했다.
나는 선생님의 손에 들린 바이올렛 향을 맡은 뒤 갓 배우기 시작한 낱말과 예전에 쓰던 신호를 섞어가며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질문을 했다. 사랑은 꽃의 달콤함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단다. 나는 다시 생각했다. 마침 선생님과 나는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이 따뜻한 것이야말로 사랑이 아닐까. 나는 열이 감지되는 방향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럼 이것이 사랑인가요? 만물을 키워내는 따뜻함의 원천인 태양보다 아름다운 것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너무도 혼란스러워 나는 낙심천만이었다. 왜 선생님은 내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일까 의아했다. 그로부터 하루 이틀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슬을 나누어 놓고 큰 거 2개, 작은 거 3개 하는 순서로 꿰고 있었다. 나는 자꾸 틀렸고 선생님은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어디서 자꾸 틀리는지 알게 된 후 작업에 정신을 집중하게 됐으며 어떻게 해야 틀리지 않을지 생각하게 됐다. 그러자 선생님은 내 이마에 대고 생각하다라고 결정적인 한 단어를 써주었다. 바로 그때 나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는 바로 그 단어를 섬광과도 같이 깨우쳤다. 추상적인 개념을 최초로 이해한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릎 위에 놓인 구슬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서 사랑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애썼다. 구름이 잔뜩 끼어 하루 종일 흐린 날씨였다.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남부 특유의 찬란한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물었다. 선생님, 사랑은 이런 건가요? 그래, 맞아. 사랑은 햇살이 비치기 전 끼어있던 구름 같은 거란다. 당시 나로서는 이 짧은 한 문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헬렌, 너도 알겠지만 우리는 구름을 만질 수 없단다. 그러나 비를 만질 수는 있지. 한낮의 무더위에 시달려 목마른 대지와 꽃이 단비를 받아 마시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도 잘 알잖니? 사랑도 꼭 그렇단다.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모든 것 위에 부어지는 그 달콤함만은 느낄 수 있지. 사랑이 없다면 행복하지도 뭘 하고 싶지도 않을 거야. 이 아름다운 진리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람과 사람의 영혼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느껴졌다. 우리 삶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마치 내일 죽을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규칙이라도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따금 생각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강조해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친절함과 활력, 그리고 몇 날, 몇 달, 몇 해일지 모르는 미래의 날들 앞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감각의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주어진 날들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셔라, 그리고 즐겨라 하는 향락주의적 좌우명에 따라 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박한 죽음의 확실성 때문에 삶 앞에 겸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어느 날엔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대체로 그날이 먼 미래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 죽음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드뭅니다. 하루는 끝없는 풍경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들을 하고 삶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무관심한 태도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감각을 사용하는데도 그러한 무감각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됩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청각의 가치를 알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만이 시각에 담긴 다채로운 축복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이나 청각이 손상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축복받은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잃어버리기 전에는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는, 아프기 전에는 건강의 중요함을 알지 못한다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나는 두 눈이 멀쩡한 친구들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묻곤 합니다. 최근에도 친한 친구 하나가 숲속으로 긴 산책을 갔다가 나를 찾아왔기에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어 라는 답을 들었죠. 그녀의 말을 쉬이 받아들인 것은 내가 이미 그러한 반응에 익숙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눈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 아주 적은 것을 볼 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이나 숲속을 걷고서도 특별히 관심 가질 것을 찾지 못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나는 그저 만지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것을 수백 가지나 찾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나뭇잎의 섬세한 균형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껍질이나 소나무의 거친 껍질을 쓰다듬습니다. 봄이 오면 겨울잠을 마친 자연이 깨어남을 알리는 첫 신호인 새싹을 찾으리라는 기대로 나뭇가지를 만집니다. 나는 감미롭게 부드러운 꽃의 질감을 느끼고 나선형 구조를 발견하고는 놀랍니다. 자연의 기적을 알아차린 것만 같습니다. 아주 운이 좋을 때는 작은 나무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노래하는 새의 기쁜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벌어진 손가락 사이로 힘차게 흘러가는 개울의 차가운 물도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나는 가장 호화로운 페르시아 융단보다도 솔잎이나 푹신한 풀잎이 쌓인 푸릇푸릇한 양탄자가 좋습니다. 계절의 가장 행렬은 끝없이 계속되는 황홀한 연극과도 같으며 극의 장면은 내 손가락 끝을 스치고 흘러 지나갑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갈망으로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즐거운데 직접 본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러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적게 보는 듯합니다. 온갖 색채와 율동으로 가득한 세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기보다 갖지 못한 것을 갈망하는 모습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빛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시각이라는 재능이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편의를 위해서나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할까요? 첫째 날은 아주 바쁠 겁니다. 나는 소중한 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그들 내면에 깃든 아름다움의 외적 증거를 마음에 각인시켜야 할 테니까요. 또 아기의 얼굴을 오래 응시하며 세상 밖으로 나가길 열망하는 순수한 아름다움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알지 못하는 천진함을 포착할 겁니다.
따스함과 부드러움, 쾌활한 우정으로 나를 위로해준 반려견들. 침착하고 신중한 작은 스코티시 테리어종 다키. 건장하고 사려 깊은 그레이트 데인종 헬가의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눈을 뚫어져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쁜 첫날에 나는 집에 있는 작고 단순한 물건들도 봐두고 싶습니다. 발밑에 깔린 양탄자의 따뜻한 색깔, 벽에 걸린 그림, 다른 집과 우리 집의 사소한 차이를 모두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은 아마도 지금까지 읽어온 점자가 새겨진 책을 감사히 둘러보겠지만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읽는 인쇄된 책에 더 열렬한 관심이 갈 것입니다. 내 삶의 긴 밤 동안 내가 읽고 들어온 책들이 크고 빛나는 등대가 되어 인간의 삶과 정신에 접근하는 가장 깊은 물길을 안내해 주었기 때문이겠죠. 첫날 오후 나는 숲으로 긴 산책을 나갈 겁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내 눈을 취하게 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앞에 항상 펼쳐져 있을 장대한 광경을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필사적으로 빨아들이고자 할 것입니다. 숲길 여행이 끝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근처 농장에 들러 부지런한 말이 밭을 가는 모습과 흙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의 고요한 만족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색상의 석양, 그 찬란함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연이 어둠을 명하였지만 인간의 천재성은 인공빛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세상을 더 오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혼이 지고 나면 나는 인간이 만든 빛의 세상을 경험하고 2배나 큰 기쁨을 누리겠지요. 첫째 날 밤,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나는 도저히 잠들 수 없을 겁니다.